어느 70대 노모의 조용한 반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손자를 돌본 지 4년. 빨래하고, 밥하고,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에어컨 끄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리모컨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며느리가 제 방 에어컨 리모컨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고는 있지만 이 집의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가족들은 제가 지난 수많은 날들처럼 또 상처를 속으로 삼키고 말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70의 인생은 오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과 같아야 한다고요. 고요하고 평온하며 세상사를 초월한 깊은 맛이 우러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70의 삶은 한여름 대낮의 아스팔트 도로 같았습니다. 수없이 밟히고 뜨겁게 내리쬐는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 내외의 손자를 돌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준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제가 꼬박 4년을 돌봤습니다. 분유만 먹고 밤새 울어대던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는 동요를 흥얼거리고 제게 말대꾸도 곧 자라는 4살배기 개구쟁이가 되기까지 이제 막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 4년,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단 1초도 저 자신을 위해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간 날, 집안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민준이를 보내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으니 문득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4년 동안 팽팽한 밧줄에 묶여 있다가 갑자기 풀려난 것처럼 오히려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게 된 겁니다. 서울의 7월은 지독하게 무더웠습니다. 저는 시장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야근을 해야 하는 아들 진우와 요즘 들어 부쩍 얼굴이 어두운 며느리 수진이를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푹 고아 속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반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온 길이 아지랑이로 이글거렸습니다. 아스팔트는 햇볕에 번들거렸고 공기 중에는 플라스틱 녹는 듯한 냄새가 떠다녀 목이 칼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빌라 계단을 오르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통은 찜통처럼 후덥지근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순간 문득 에어컨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 방 에어컨을 끄는 걸 잊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상쾌한 시원함이 아니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섬뜩한 냉기였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던 며느리 최수진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 눈빛은 마치 정육점 냉동고 속 고깃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제 방 에어컨 리모컨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저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수진아, 아니 어머님, 지금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제 사과가 목구멍에 채 걸리기도 전에 가시 돋친 며느리의 질책이 날아와 밝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마지못해 부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황급히 손에 든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비비며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내 정신 좀 봐.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꼭 주의할게.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비굴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사과에도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가정부를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리모컨을 자신의 원피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보아하니 정말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리모컨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또 잊어버리실까봐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그 5글자는 5대의 따귀가 되어 제 뺨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화끈거리는 아픔은 살갗이 아니라 마음속 제게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어른으로서의 자존심 위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할머니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의 처벌을 기다리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분노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젊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에 손뭉치가 틀어막힌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이유를 듣고 싶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도 화풀이할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이 겨우 유지해온 표면적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터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낀 제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 수많은 날들처럼 인내를 택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채소와 갈비를 말없이 주워들고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 뒤로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온 것은 딸깍하고 TV가 켜지는 소리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리모컨은 어떤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켜고 끄는 물건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모컨 하나로도 주인과 손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어색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푹 고운 갈비탕을 내놓았습니다. 국물은 맑았고 갈비는 부드럽게 익었습니다. 저는 진우와 수진이에게 한 그릇씩 퍼주고 제 것도 한 그릇 펐습니다. 수진아, 탕 좀 먹어라. 속 좀 풀리게.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보려 했으며 비위를 맞추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숟가락으로 그릇 속의 탕을 무심하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갈비탕 안 좋아해요. 너무 기름져서요. 그러고는 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제가 끓여준 갈비탕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말입니다. 진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황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유, 수진이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그래. 기름진 걸 잘못 먹거든.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먹을게. 내가 2그릇 다 먹을게. 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수진이의 그릇까지 끌어당겨 과장된 소리를 내며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는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식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도와주러 들어온 진우에게 리모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리모컨 말이다. 네가 수진이한테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물론 내 잘못도 있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 말은 정말 가슴이 아프더구나.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온 그 난처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역시나 그는 또 좋은 게 좋은 거 지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냥 수진이 좀 이해해줘요. 걔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아기는 없는 거 알면서.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내 직급도 강등되고 월급도 100만 원이나 깎였어. 집은 대출금에 차알부금, 민준이 학원비까지 나갈 때는 많고 걔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그래서 돈 문제에 좀 예민한 거야. 엄마가 어른이니까 그냥 좀 봐줘요. 응? 내일 제가 기회 봐서 잘 얘기해 볼게요. 또 내일이었습니다. 그의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변한 것이 집안의 경제 사정 때문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 화풀이를 이 늙은이에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4년 동안 아이를 봐주면서 아껴준 보모 비용이면 그깟 에어컨 전기세는 내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이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위태로운 평화마저 깨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한 걸음 더 물러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수진이의 화도 풀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수진이는 민준이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소파 옆에 쭈그려 앉아 거의 비굴에 가까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오후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집에 손해를 끼쳤어. 내가 사과할게. 화 풀면 안 되겠니? 제 사과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TV의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오후에 정신 좀 차리시라는 말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쪼잔하게 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부터 생활 습관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TV 소리를 줄이고 마침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음식간이 너무 세서 민준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유기농 채소 사다 드리면 대충 물에 헹구시기만 하고 벌레 먹은 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민준이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 나가시면 맨날 지저분해 보이는 애들이랑 흙 만지면서 놀게 두시고 요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라도 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화장실 불은 하루에 8번도 더 켜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이의 모든 비난은 날카롭게 갈린 칼날이 되어 저를 겨눴습니다. 제 생각은 순식간에 4년 전 그날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진우와 수진이는 손자를 봐달라며 제가 사는 춘천의 낡은 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살던 늙은이라 서울 사는 너희 젊은 사람들이랑 생활 방식이 분명 다를 거다. 괜히 너희한테 짐만 될까봐 걱정이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그들 부부가 어떻게 입을 모아 저를 안심시켰는지를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와서 도와주시기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죠. 습관이 다른 게 뭐가 문제예요? 살면서 천천히 맞춰가면 되죠. 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괜찮아요.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괜찮다는 말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맞춰간다는 것은 모두 저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는 모든 다름이 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 저의 쓸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심지어 그들의 눈에 부담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한때 가볍게 넘어갔던 그 모든 다름은 언제든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통기한이 정해진 무료 보모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진이의 차갑고 격렬의 참말들은 수많은 작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촘촘하게 밝힌 바늘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불을 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서울의 7월 밤은 거대한 찜통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불어오는 바람마저 뜨거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땀이 금세 잠옷을 적셔 끈적하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찝찝하고 가려워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제 리모컨은 아직 수진이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새 에어컨은 제 방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아이러니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몇 년이나 썼는지 모를 낡은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플러그를 꽂자 선풍기 날개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노인처럼 끈적한 열풍만을 뱉어냈습니다.
그 소음은 고요한 밤에 유난히 귀에 거슬렸고 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세월이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도 공손하게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라며 가끔 작은 선물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부르기 귀찮아했습니다. 민준이 분유 타야 해요. 민준이 기저귀 갈아야 해요. 민준이 옷 빨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점점 명령조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러 온 어른에서 어느새 그녀의 눈에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불평 한마디 없는 무료 보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반년 진우가 회사에서 강등되고 월급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수진이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제가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잊거나 간장을 조금 더 넣는 것 같은 사소한 실수도 그녀의 가차없는 눈총과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가정경제의 압박에서 오는 불안과 불만을 이 집에서 가장 생산성이 없고 가장 만만한 늙은이인 제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회피하기만 하는 제 아들. 그의 방관은 이 기형적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새벽 2,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덥고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살금살금 방문을 나섰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온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의 디지털 시계만이 희미한 붉은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막 들어섰을 때 옆 안방문 틈으로 가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진우와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깊은 밤이라 경계심이 풀렸거나 혹은 이 빌라의 방음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민준이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하루 종일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형편에 식구 하나 느는 게 밥숟가락 하나, 전기세, 수도세 다 돈이야. 시간 봐서 당신이 어머님한테 춘천으로 돌아가시라고 말 좀 해.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어서 진우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준이 아직 어린이집 적응 못해서 가끔 울면서 온단 말이야. 엄마라도 계셔야 밥이라도 챙겨주시지. 난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당신은 잘도 넘어가나 보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진우, 똑똑히 들어.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더 이상 생활 방식도 안 맞는 늙은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어차피 이제 민준이도 어머님 손 필요 없잖아. 이번 달 안으로 무조건 어머님 내려보내.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폭탄처럼 제 귓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내지 않으려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 숨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가락마저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념과 피로가 가득한 대답이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기회 봐서 말씀드릴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몸이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구나. 내 습관이 나빠서가 아니었구나. 단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었구나. 민준이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을 때 나는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할머니였다. 이제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가자. 나는 그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변변한 핑계 하나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한 깊은 밤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처리할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서러움과 인내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이 가져다주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이용 가치가 다했을 때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낡은 가구 하나 버리듯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몸은 굳어서 쑤셨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제 시선은 방벽에 걸린 에어컨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한 가지 기억이 홍수처럼 마음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 빌라를 처음 살 때 진우와 수진이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무거운 대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저는 인테리어 비용의 대부분과 가전제품 비용 전부를 대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늙은 부부가 조금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이 물건들이 언젠가 그들이 저를 모욕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담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낡은 전병과자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저의 보물 상자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중요한 영수증과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상자를 열어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서류 뭉치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가전제품 영수증과 청구서, 비닐 파일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볼펜으로 쓴 글씨는 조금 흐릿해졌지만 구매 날짜, 품목,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자란에 적힌 또렷한 이름, 박순자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얇은 종이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서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몇 장의 낡은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증거였고 그들이 잊어버린 저의 공로였으며 무엇보다 제가 곧 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새벽 6시쯤 진우와 수진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곧 잠이 덜 깬 듯하지만 기운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씨, 웬일이야? 이 시간에?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의형제 같은 친구로 서울에서 수십 년간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해온 분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당시 우리 집의 모든 대형 가전은 그분 손을 거쳤습니다. 사장님,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감정에 동요 없이 평온했습니다.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요. 나한테 뭘 새삼스럽게 말만 해. 오늘 오전 9시쯤 기사 2분 데리고 진우네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줬던 에어컨 세대 전부 떼어가 주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장님은 제 요구에 놀란 듯 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순자씨, 걱정 마. 9시에 내가 직접 사람들 데리고 갈게.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7시 30분 진우와 수진이는 평소처럼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허겁지겁 먹고 각자 출근했습니다. 8시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태우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닐 그곳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옷 몇 벌과 저의 추억이 담긴 그 전병과자 상자만을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TV장 앞으로 가 가방에서 미리 써두었던 편지 한 통을 꺼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진우야, 수진아, 어젯밤 너희 대화를 들었다. 이제 내가 쓸모없어져 춘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떠나기 전에 내 물건은 먼저 가져가야겠구나. 이 에어컨 세대는 내가 산 것이다. 영수증도 전부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다시 거두어 가마. 이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공로는 없었을지언정 고생은 했다. 그런데 너희는 생활고를 핑계로 모든 불만과 모욕을 내게 쏟아냈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 존중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 손자는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키워줬으니 내 도리는 다 했다. 앞으로의 날들은 너희 부부 두 사람의 책임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 성장이다. 엄마, 박순자 남김, 구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젊은 기사 2명을 직접 데리고 공구함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 그는 제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무언가 짐작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영수증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대예요. 거실, 안방, 그리고 제 방에 있는 거요. 알았어. 이 사장님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단 한마디만 한 뒤 능숙하게 기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해체하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유난히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사들은 전문가답게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세대의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는 모두 해체되어 방진덮개로 포장되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에어컨이 걸려있던 거대한 빈 공간이, 침실 벽에는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던 횡한 구멍이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남은 그 낯선 상처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이 마지막 실외기를 트럭에 싣자 이 사장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며칠 우리 집에라도 와 있을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당분간은 오랜 친구 집에 가 있으려고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이 사장님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제게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사장님, 철거 비용은 제가 나중에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 사장님을 보내고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이 집의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이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TV 화면은 어젯밤 수진이가 보던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절반은 장난감 블록이, 절반은 신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아직 씻지 않은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마음에는 아픔이 아니라 홀가분함만이 남았습니다. 행복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통을 짊어지고 가다가 마침내 멈춰서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바람은 조금 습했지만 얼굴에 닿는 감촉이 의외로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해가 막 지려 할 무렵, 진우와 수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미리 저녁을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심지어는 기괴하기까지 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달려들어갔고 진우는 습관적으로 불을 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식탁에 포장 음식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에어컨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거실벽, 안방벽,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방벽에 모두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던 횡한 원형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 집의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던 세대의 에어컨 실내기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몇 가닥의 전선만이 허공에 외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어디 가셨어? 진우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무언가 직감한 듯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TV장 앞으로 달려가 작은 돌멩이에 눌려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엄마가 에어컨을 떼어갔어.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달려와 편지를 보았습니다. 채 다 읽기도 전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정신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해? 가전제품을 옮겨? 여기가 무슨 이삿짐 센터인 줄 알아? 엄마가 가셨어. 어젯밤 우리 얘기 들으셨나 봐. 잠을 안 주무셨던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구멍들을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 서울 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자? 민준이는 어떡하고? 개더위 제일 많이 타잖아. 박순자,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너는 할 말이 있어? 진우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어젯밤에 네가 그런 말들만 안 했어도, 네가 엄마 리모컨만 뺏지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그는 수진이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엄마가 쓸모없다고 느낀 거 아니었어? 잘 됐네 이제. 엄마 가셨으니까 민준이는 누가 보고 집안일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 네가 할 거야? 공동의 공격 대상이었던 제가 사라지자 그들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갈등은 에어컨 없는 무더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다툼과 울음, 비난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 어떤 때보다도 격렬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 집은 처음으로 진짜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진우와 수진이는 전례 없는 혼란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7월은 거대한 오븐과 같았고 에어컨 없는 집은 그들이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세 식구가 거실에 이불을 깔고 낡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더위 때문에 온몸에 땀띠가 나올고 보챘습니다. 매일 차려져 있던 저녁이 사라지자 그들은 배달 음식에 의존했고 생활비는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것과 아이가 배달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매일 할머니를 찾으며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친척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춘천의 옛집까지 찾아갔지만 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친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온전히 조용한 공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이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제가 은퇴 후 당연히 누렸어야 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우와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처음에 분노와 비난, 어떻게 이렇게 독하세요? 에어컨 몇 대 때문에 손자까지 버리세요? 에서 점차 애원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제발요.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이 필요해요. 심지어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네? 저희가 에어컨 다시 설치해 놓을게요.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즉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묵직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을 통해 진우와 수진이에게 연락해 이 사장님의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춘천으로 그들을 불러 심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의 집에서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장님의 가게는 제가 그 에어컨들을 처음 구매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진우와 수진이가 가게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들이 무척 수척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이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불안과 초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엄마,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도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숙인 채 전례 없이 겸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어머님 리모컨을 뺐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됐는데, 어머님, 제발요,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없이는 안 돼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의 이면에 지난 일주일간 에어컨 없이 보낸 고통과 혼란스러운 생활이 가져온 거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앉아라.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식어버린 백탕처럼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감정 얘기하지 말고 계산만 하자. 저는 가방에서 소중히 보관해온 전병 과자 상자를 꺼내 그 안에서 결정적인 에어컨 설치, 영수증 몇 장과 지난 4년간 민준이를 위해 기록해온 육아일기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저는 영수증들을 가리키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 에어컨 세대, 여기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박순자가 돈을 냈다고 쓰여 있다. 이제 내가 이것들을 회수해 가는 것, 물건이 제 주인 찾아가는 건데 너희들 이해있니? 진우와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저는 육아일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의 매일 식단, 생활습관, 성장과정, 심지어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간 기록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4년 동안 내가 너희를 대신해 민준이를 돌봤다.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 말하고 뛰어다니기까지. 요즘 시세로 계산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만 잡아도 4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이 돈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할미가 손주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마. 셋째, 제 시선은 마침내 그들 두 사람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가 낭비한다고 했지. 내 생활 습관이 나쁘다고 했지. 내가 이 집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늙어서 쓸모없는 짐이라고 했지. 수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이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한 건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너의 불안과 불만이 이 늙은이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존중이다. 그리고 진우야. 저는 제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고개는 무릎에 닿을 듯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 집의 가장이고 내 아들이며 민준이의 아빠다. 네가 모범을 보여야 했다. 네 아내가 네 엄마에게 칼을 겨눌 때 너는 뒤에 숨는 것을 택했다. 이제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제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모든 위선적인 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끊임없이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도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저의 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의 용서를 받고 싶고 에어컨도 다시 설치하고 싶다면 좋다. 저는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저는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과. 수진이 너는 너의 언어폭력과 리모컨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내게 사과해야 한다. 진우 너는 너의 회피와 방관에 대해 나에게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한 가정에서 침묵과 회피가 때로는 다툼보다 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둘째, 에어컨. 내가 이 사장님께 부탁해서 다시 설치해 줄 수 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컨 세대값은 당시에 내가 냈으니 총 400만 원이다. 너희가 할부로 갚아라. 매달 40만 원씩 10개월 안에 다 갚도록 해라. 내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편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헌신을 존중해라. 저는 4년간 기록한 민준이의 육아일기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근 집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모른 척하진 않겠다. 정말 힘들다면 내가 모아둔 노후 자금 일부를 가정 긴급 자금으로 빌려줄 수 있다. 너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하지만 내 도움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이 4년간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4년,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보아라. 다 읽고 깨달은 후에 내게 와서 얼마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이 엄마를 앞으로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 다시 이야기하자. 진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말대로 민준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너희는 확실히 예전만큼 내가 필요하지 않다. 이건 감정 싸움도 복수도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 인생이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퇴장은 너희에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린 선택이다.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는 정말 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날 진우와 수진이는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 무거운 육아 일기장과 똑같이 무거운 대출 계약서를 들고 이 사장님의 가게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이 사장님은 제게 연락해 에어컨 세대를 진우네 집에 다시 설치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며칠 후 제 통장에는 약속대로 첫 번째 에어컨 할부금 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당황스러움이나 애원이 아닌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피곤하지만 차분하고 안정된 톤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이랑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민준이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분위기의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세 식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소 어색해하면서도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다리를 꼭 껴안으며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손자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건드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식사는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억지스러운 아첨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놔주었고 진우는 민준이의 어린이집에서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일기장 진우 씨랑 같이 다 읽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4년 전 어머님이 처음 춘천에서 올라오셨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초보 부부를 도와주러 오셨으니까요. 그때는 매일 다짐했어요. 꼭 어머님께 잘해야지. 친정엄마처럼 모셔야지 하고요. 그녀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아마도 같이 산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리감이 없어져서였을까요? 아니면 민준이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제 인내심이 바닥나서였을까요? 어쩌면 진우 씨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매일 눈을 뜨면 대출금, 할부금, 민준이 학원비 생각뿐이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보는 것마다 다 불만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불 끄는 걸 잊으시는 거,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으시는 거, 제 눈에는 전부 용납할 수 없는 낭비로 보였어요. 삶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전부 어머님께 쏟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어머님이 가장 만만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제 삶을 제가 가장 혐오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진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똑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이 마침내 그들에게 지난 4년간 저의 소리 없는 헌신을 보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그만 덮어두자.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번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함께 이겨내야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새롭고 건강한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춘천의 옛집으로 돌아가 작은 마당을 다시 가꾸고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의 교실에 등록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 삶은 마침내 늦게나마 저 자신에게 주어진 평온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진우와 수진이도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아이를 돌보며 생활 속의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졌습니다. 매주 주말 그들은 민준이를 데리고 차를 몰아 춘천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점검이나 필요에 의한 방문이 아니라 순수한 가족 간의 만남과 교감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춘천의 어느 오후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마당에 치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마당에서 나비를 쫓는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는 부엌에서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서툴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누가 먼저 마늘을 넣을지, 누가 먼저 생강을 넣을지로 작은 다툼이 벌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겨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후텁지근했습니다. 진우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에어컨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들이 일부러 내려와 제 낡은 집에 새로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더우신데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저는 그를 보고 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진이와 햇살 아래에서 뛰어노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결코 리모컨 하나 혹은 에어컨 몇 대의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발언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혁명을 통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가정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공동 책임과 솔직한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지탱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 리모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우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더없이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바람이 아주 시원하구나. 창밖 소양강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논과 흙의 신선한 내음을 싣고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제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보다도 저를 더욱 자유롭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저, 박순자만의 이른 이후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습니다.